한국의 역사가 있긴 해. 파리발 비행기 안, 프랑스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는 명문고 학생들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에겐 유럽 중심의 자부심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죠. 하지만 단 7일 후 파리로 돌아가는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보고 배운 거지? 오만했던 학생들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나온 이유. 그것은 단순히 빠른 인터넷이나 깨끗한 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철도 엔지니어의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게 만들고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엘리트 학생들이 한국의 고궁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50년 앞서 있다고 고백하게 만든 압도적인 반전. 프랑스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린 그 7일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 뒤부아입니다. 파리 루이르 그랑 고등학교 프리미에르, 그러니까 11학년이죠. 올해 17입니다. 제 아버지는 SNCF, 프랑스 국영철도 공사에서 30년째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세요.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의 TGV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시속 320km, 유럽을 연결하는 자부심. 그 이야기들은 제게 단순한 기차 얘기가 아니었어요. 프랑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이라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저녁 식사 때 말씀하시곤 했어요. 한국의 KTX? 그거 우리 TGV 기술 수입해서 만든 거야. 우리가 선생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프랑스가 먼저고 한국은 따라온 나라라고요. 이번 수학여행 공지가 나왔을 때 교실은 술렁였습니다. 목적지가 한국이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인 마담 르클레르는 칠판에 서울 부산 문화체험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여러분이 프랑스 교육을 받은 학생으로서 세계를 보는 시간입니다. 제 옆자리 친구 루이가 속삭였어요. 한국? 삼성이랑 LG 만드는 나라 아냐? 뒷자리에서 클레망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K-팝 듣는 애들 많던데. 뭐 볼 게 있으려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지만 인프라나 시스템 면에서는 프랑스가 훨씬 앞선다고 믿었습니다. 출발 전날 오후 마담 르클레르가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습니다. 우리 반 학생 18명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선생님은 파워포인트를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행은 견학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시간이에요. 프랑스 공공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확인하는 기회죠. 그 말에 교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가르쳐 주러 가는 건가요? 마담 르클레르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프랑스식 시스템을 보여주러 가는 거니까.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명문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세계를 평가하러 가는 거였죠. 파리 메트로는 1900년에 개통됐고 TGV는 1981년에 세계 최초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역사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한국 가요. KTX 타볼 거예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웃으셨어요. 그래. KTX 괜찮을 거야. 우리 기술이니까. 근데 TGV만큼은 아니겠지. 우리가 원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출발 당일 아침 샤를 드골 공항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들뜬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들뜸은 기대라기보다 여유에 가까웠습니다. 루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일주일 잘 놀다 오자. 어차피 프랑스보다 나을 건 없을 테니까.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직원은 느긋했고 시스템은 자주 멈췄습니다. 클레망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맨날 이래. 프랑스 공항이 왜 이 모양이야? 하지만 곧 다른 친구가 대답했죠. 어쩔 수 없지. 샤를 드골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인데.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유를 찾았어요. 규모 탓, 역사 탓,
노조 탓. 그게 불편함을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루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어요. 야, 한국 지하철 봤어? 노선도 엄청 복잡하던데. 옆에서 엠마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 파리 메트로가 훨씬 효율적이야.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파리 메트로는 정말 효율적일까? 사실 저는 매일 메트로를 타면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낙서투성이 벽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자주 지연되는 열차. 하지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0년 역사를 가진 시스템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어요. 학생들은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잤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끝이 없었습니다. 옆자리 클레망이 말을 걸어왔어요. 앙투안, 너네 아버지 TGV 엔지니어시잖아. KTX는 어때? 저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TGV 기술 수입한 거래. 우리가 선생이고. 클레망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역시 프랑스가 기술 수출국이지. 그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프랑스는 주는 쪽이고 다른 나라는 받는 쪽이라고요. 그게 세계의 질서라고 배웠습니다. 몇 시간 후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빵, 치즈 한 조각, 작은 샐러드. 우리에게 익숙한 맛이었어요. 루이가 투덜거렸습니다. 기내식은 어디나 똑같네. 하지만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음식보다 목적지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학생들끼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국 음식 매울까? 김치 먹어야 하나? 젓가락 쓸 줄 알아? 그 대화들은 호기심이라기보다 걱정에 가까웠어요. 낯선 것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마담 르클레르가 통로를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보세요.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모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프랑스가 더 낫다는 결론을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얼굴이 창에 비치는 걸 봤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17살 프랑스 고등학생. SNCF 엔지니어의 아들. TGV를 자랑스러워하는 소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신감이 24시간 안에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도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가로등, 반듯한 도로, 규칙적인 건물들. 루이가 하품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도착이네. 빨리 호텔 가서 쉬고 싶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피곤했고 샤워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내일 보면 되니까요.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가볍게 흔들리더니 안정적으로 활주로를 달렸어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안도의 박수였죠. 긴 비행이 끝났다는 안도.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여행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기내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멘트는 단순한 인사말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경고였습니다. 너희가 알던 세계와는 다르다는 조용한 경고였죠. 학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배낭을 메고 통로로 나왔어요. 앞에서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식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확인하러 가볼까?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웃었어요. 우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프랑스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 세계를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17살들. TGV와 메트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공항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예상과 달랐고 익숙함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신감은 비교에서 온 게 아니라 무지에서 왔다는 걸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했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했던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프랑스가 최고야. 우리가 기준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제 모든 확신은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안내판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화살표는 단순했고 색깔은 직관적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샤를 드골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어로만 된 표지판들, 헷갈리는 동선, 물어봐야만 찾을 수 있는 환승 게이트.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공항이니까 프랑스어를 써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마담 르클레르가 앞장서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가요. 여권 준비하세요. 우리는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줄이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샤를 드골에서는 입국 심사에 보통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줄이 길고 심사관은 한 명씩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가끔 시스템이 다운되면 더 오래 걸렸죠. 우리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꼼꼼한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자동 입국 게이트가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면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15분도 안 돼서 우리 반 전체가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클레망이 중얼거렸어요. 빠르긴 하네. 하지만 곧 루이가 반박했습니다. CCTV 엄청 많던데. 감시 사회 아냐?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빠른 건 인정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효율적이긴 한데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 프랑스식 자유와는 다르다는 위화감. 짐을 찾으러 이동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어요. 대형 스크린에 비행편 번호와 예상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했어요. 5분 후라고 나왔는데 정말 5분 후에 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샤를 드골에서는 짐 찾는 데만 30분씩 걸렸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끔 짐이 분실되기도 했죠. 저는 그게 대형 공항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와, 진짜 빠르다. 파리보다 훨씬 빠른데? 옆에서 클레망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파리가 더 큰 공항이잖아. 규모가 다르니까.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방어했어요. 세관을 통과하고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넓고 밝았어요. 천장이 높았고 자연광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동선이 명확했거든요. 마담 르클레르가 우리를 모았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갈 거예요. 따라오세요.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작동했고 엘리베이터는 깨끗했어요. 공항철도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 도착까지 3분. 그 다음 열차는 6분 후. 정확한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파리 아리아를 떠올렸습니다. 곧 도착이라는 애매한 표시. 1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열차. 우리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3분 후 정말로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질서정연했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는 사람들이 올라탔어요. 파리 메트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도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은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고 벽에 낙서가 없었습니다. 파리 메트로의 낙서투성이 벽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거리 문화의 일부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깨끗한 열차 안에 앉아 있으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낙서는 예술이 아니라 방치였던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스크린에 노선도가 표시되었어요. 현재 위치, 다음 역 환승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루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검색했어요.
공공 와이파이 잡히네. 비밀번호 없이? 몇몇 학생들이 동시에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속도가 빨랐거든요. 저는 파리를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에서 인터넷은 꿈도 못 꿨어요. 터널 안에서는 신호가 끊겼고 역에서만 간신히 연결됐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하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지하를 달리는데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어요. 누군가 유튜브 영상을 틀었습니다. 버퍼링 없이 재생됐어요.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오지라서 그런가? 엠마가 대답했어요. 파리도 오지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인식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역까지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봤어요. 터널을 지나고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순서로요. 명확하고 친절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틈이 없었어요. 환승 표지판을 따라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복잡했지만 길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표지판이 너무 많았거든요.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 화살표, 거리 표시. 모든 게 친절했습니다. 파리 메트로가 떠올랐어요. 표지판은 적고 환승은 복잡했습니다. 처음 가는 역이면 헤매기 일쑤였어요. 저는 그게 파리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미로 같은 느낌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건 매력이 아니라 불친절이었어요. 아무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던 거였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 섰습니다. 마담 르클레르가 교통카드를 나눠주셨어요. 이 카드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탈 수 있어요. 충전만 하면 돼요.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이라니 신기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메트로 표를 따로 사고 버스 표를 따로 샀어요. 아리알은 또 다른 표였죠.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지만 우리는 그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을 봤어요. 다음 열차 2분 후. 그 다음 열차 4분 후.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루이가 말했습니다. 2분? 진짜? 정말로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우리도 올라탔어요. 열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통화하지 않았어요. 음악도 크게 틀지 않았습니다. 파리 메트로의 시끄러운 분위기와 달랐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거든요. 한 정거장을 지나고 두 정거장을 지났습니다. 지연은 없었어요. 방송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에서는 지연이 일상이었어요. 신호 대기, 앞 열차 지연, 기술적 문제. 매일 듣는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새 정거장쯤 지났을 때 한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릴 준비였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 앞 양쪽에 줄을 서서 중간을 비워뒀어요. 열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갔어요. 그 다음에 타는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어요. 역무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그렇게 했어요. 엠마가 속삭였습니다. 왜 다들 저렇게 서 있어? 클레망이 대답했어요. 규칙인가 봐. 강요하는 거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요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연스러웠어요. 파리 메트로가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동시에 밀고 들어갔어요.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켰습니다. 싸움이 나기도 했죠.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질서정연한 승하차를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파리의 혼란은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였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호텔이 있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열차에서 내렸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두 작동했고 모두 깨끗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가로등은 밝았고 인도는 넓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밤거리가 떠올랐어요.
어두운 골목, 조심해야 하는 구역, 소매치기 조심 경고. 저는 그게 대도시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호텔로 걸어가는 10분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차량,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 모든 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CCTV 엄청 많네. 감시 사회 확실해. 하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어요. 방어적으로 들렸습니다.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부정하는 느낌이었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은 빨랐어요. 키오스크에서 자동으로 할 수도 있었고 직원에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권이 있었어요.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루이가 말했습니다. 공항부터 여기까지. 솔직히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곧 덧붙였어요. 아직 첫날이니까. 내일 보면 알겠지.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5분 만에 끝난 입국 심사. 3분 간격으로 오는 지하철. 끊기지 않는 인터넷. 깨끗한 열차. 정확한 시간. 질서정연한 승하차.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고요. 프랑스와는 다른 방식이라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반듯했습니다. 파리의 낭만적인 불빛과는 달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프랑스가 더 낫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에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요.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조용한 의심과 함께요.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마담 르클레르가 며칠 전에 연락을 해두셨대요.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교문이 보였어요. 서울고등학교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건물이었죠. 루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보다 작네. 교감 선생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인사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점심 드실 거예요. 급식이라는 단어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클레망이 속삭였어요. 급식? 그거 맛없기로 유명하잖아. 프랑스에서 학교 급식은 최악이었습니다. 차가운 빵에 치즈 한 조각, 시든 샐러드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왔죠. 저도 매일 어머니가 싸주신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는 교실을 구경했어요.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교사는 칠판에 수식을 적고 있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 몇 명이 다가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프랑스 재밌어요?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친절했어요. 한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학교 급식은 다 똑같을 테니까요. 12시가 되자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급식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줄을 서서 이동했는데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급식실 입구에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깍두기, 과일. 사진도 함께 있었어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나온다고? 식판을 받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에 칸이 여러 개 나뉘어 있었어요. 조리실 앞에 서자 직원분들이 음식을 담아주셨습니다. 메인 반찬, 국밥, 김치, 나물이 차례로 올라갔어요. 저는 식판을 들고 자리로 갔습니다. 앉아서 식판을 내려놓는 순간 루이가 말했어요. 이거 진짜 많은데? 맞았습니다. 양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국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갓 끓인 된장찌개였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뜨겁고 진했어요. 집에서 먹는 수프 같았습니다. 제육볶음을 먹어봤어요. 매웠지만 맛있었습니다. 밥과 함께 먹으니 괜찮았어요. 옆에서 클레망이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우리 반 학생들이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어요. 평소 시끄럽던 아이들이 말을 잊은 것처럼 먹기만 했습니다. 루이가 과일까지 다 먹고 나서야 말했어요. 이게 매일 나온다고? 옆자리 한국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요. 메뉴는 날마다 달라요. 영양사 선생님이 짜세요. 엠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공짜야? 한국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상급식이에요. 무상급식.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학교 급식은 개인이 돈을 내거나 도시락을 싸와야 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건 아니었죠. 알레르기 있으면 따로 메뉴도 나와요. 한국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클레망이 물었어요. 진짜? 개인별로? 네, 신청하면 돼요. 저는 식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국가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시스템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한쪽으로 갔어요.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식판 반납대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각자 잔반을 버리고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물로 헹구고 지정된 곳에 쌓았어요. 조리실 직원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했습니다. 루이가 물었어요. 청소는 누가 해? 한국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요. 당번제로 돌아가면서요. 억지로 시키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쓴 거니까 우리가 치우는 거죠. 그 짧은 대답이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태도.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프랑스 학교에는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청소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식판을 던지듯 놓고 가도 누군가 치웠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을 보니 달랐습니다. 누군가 치워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쓴 건 자기가 치우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급식실을 나오는 길에 엠마가 말했습니다. 저 급식. 솔직히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클레망이 바로 반박했어요. 그래도 프랑스 음식이 더 맛있잖아. 하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어요. 오후에 운동장을 지나갔습니다. 학생 몇 명이 비를 쓸고 있었어요. 청소당번인 것 같았습니다. 마담 르클레르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시킨 건가요? 한국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번표에 따라 학생들이 알아서 해요. 버스로 돌아오는 길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루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는 학생들을 어른 취급하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믿고 맡기는 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학생을 통제했습니다. 규칙으로 묻고 감시했어요. 자유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급식은 복지다. 청소는 책임이다. 한국은 둘 다 학생에게 준다. 그리고 질문을 덧붙였어요. 프랑스는 무엇을 주는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따뜻한 밥, 매일 다른 메뉴, 개인별 알레르기 대응, 그리고 자율적인 정리. 그날 저녁 학생들끼리 모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급식 때문에 프랑스가 후진국 같았어. 웃음이 나왔지만 씁쓸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은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그게 우리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 셋째 날 저녁, 우리는 자유시간을 받았습니다. 마담 르클레르가 말씀하셨어요. 10시까지 호텔로 돌아오세요. 근처만 돌아다니고요. 학생들은 3355 나갔습니다. 저는 루이 클레망과 함께 호텔 근처를 걸었어요. 밤 9시였지만 거리는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가게들은 불을 켜고 있었어요. 팔이었다면 조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GS25라는 간판이었어요.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인벨 소리가 났어요.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물건이 가득했어요. 음료수, 과자, 도시락, 라면. 선반은 정돈되어 있었고 가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 사람이 없었어요.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무인 편의점인가 봐. 키오스크가 하나 서 있었어요. 화면을 터치하면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루이가 음료수를 하나 집어 시도해봤어요.
바코드를 스캔하니까 가격이 떴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나왔어요. 신기하긴 한데. 일자리는?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동화는 늘 논쟁이었어요.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웠어요. 밖으로 나오는데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반. 그런데 주변이 안전했어요.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고 학생들이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CCTV가 보였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파리의 밤 9시를 떠올렸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구역들, 가방을 꼭 쥐고 다녀야 하는 거리. 저는 그게 대도시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루이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아!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계단을 잘못 디딘 거였어요. 우리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루이가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아파! 삔 것 같아.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심각해 보였어요. 클레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병원 가야 하나?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응급실이라고 쳤습니다. 가까운 병원이 나왔어요. 도보 5분 거리였습니다. 마담 르클레르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이 택시를 불러주셨어요. 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루이를 부축해서 태웠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였지만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접수대에 사람이 있었고 대기실에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담 르클레르가 여권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직원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외국인이시죠?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서류를 작성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파리 응급실이 떠올랐어요. 6시간 대기는 기본이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넘쳐났고 의사는 항상 부족했어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5분 후 루이 이름이 불렸습니다. 루이?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가요? 루이가 발목을 가리켰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어요. 2층으로 가세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사선과였어요. 대기 인원이 2명 있었습니다. 10분 후 루이 차례가 됐어요. 엑스레이 촬영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보며 설명했어요. 뼈는 괜찮습니다.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2주 정도면 나아요. 처방전을 끊어주고 보조기를 채워줬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1층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가 약을 조제해줬어요. 소염제와 파스였습니다. 10분 만에 받았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여행자 보험 있으세요? 마담 르클레르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계산했어요. 12만 원입니다. 한화로 약 90유로였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이었습니다. 접수 15분, 진료 10분, 엑스레이 15분, 약 10분. 모든 게 빨랐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1시간 만에 다 끝났어. 루이가 대답했어요. 파리였으면 새벽까지 기다렸겠지. 맞았습니다. 파리 응급실은 지옥이었어요. 6시간 대기하고 엑스레이는 다음날 예약하고 약은 또 다른 약국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의료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다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루이 괜찮아? 엠마가 물었어요. 루이가 보조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1시간 만에 다 끝났어. 엑스레이까지.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시간? 진짜? 클레망이 설명했어요. 접수하고 15분 만에 진료 들어갔어. 엑스레이도 바로 찍고. 엠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시스템이 진짜 다르다. 그 순간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프랑스 의료가 더 좋잖아. 무상 의료니까. 클레망이 반박했습니다. 무상이어도 6시간 기다리면 무슨 소용이야? 여기는 1시간이야. 돈 내도 훨씬 낫잖아. 그 말에 침묵이 흘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건요. 프랑스가 최고라는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모두가 같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 프랑스는 크니까. 하지만 그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규모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루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놀랐으니까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인 편의점, 안전한 밤거리, 1시간 만에 끝난 응급실. 파리와 비교가 됐습니다. 일요일이면 문 닫는 가게들, 조심해야 하는 밤거리, 6시간 대기하는 응급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 방치였어요. 아무도 개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던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24시간 편의점,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병원, 안전한 거리. 도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효율은 사치가 아니다. 시민을 위한 선택이다.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언제부터 선택을 멈췄을까? 넷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을 가는 날이었어요. KTX를 타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자랑하던 TGV의 후배를 직접 타보는 거였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입구가 넓었어요. 보안 검색대가 없었습니다. 공항처럼 짐을 검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보안은? 마담 르클레르가 대답했어요. 기차역은 검색 안 하나 봐요. 파리 기차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더 개방적으로 느껴졌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부산행 KTX 203열차, 9시 0분 출발, 15번 승강장. 현재 시각 8시 45분. 정확한 정보였어요. 지연 표시는 없었습니다. 매표기로 갔습니다. 이미 예약된 표를 발권하는 거였어요. 키오스크 화면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지원했습니다. 간단했어요. 파리 기차역이 떠올랐습니다. 복잡한 매표기, 자주 고장나는 시스템, 긴 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KTX가 서 있었어요. 하얀색 차체, 유선형 디자인. TGV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기술을 수입했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달랐습니다. 더 깨끗해 보였어요. 차체에 낙서가 없었고 창문이 맑았습니다. TGV는 늘 먼지투성이었거든요. 열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넓었어요. 짐 싣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통로를 지나 좌석으로 갔어요. 22배치였습니다. TGV보다 넓어 보였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었고 다리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앞 좌석 뒤에 테이블이 접혀 있었어요. 콘센트가 2개 있었습니다. 루이가 말했습니다. 콘센트 있네. TGV는 한 칸에 몇 개밖에 없잖아. 맞았어요. TGV에서는 콘센트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했었습니다. 정각 9시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부드럽게 가속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클레망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와이파이 되나? 설정을 열어보니 KTX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비밀번호 없이 연결됐습니다. 속도를 테스트해봤어요. 빨랐습니다. 오지 터지네. 유튜브도 돼. 클레망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버퍼링 없이 재생됐어요. TGV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KTX는 우리 기술이야. 우리가 선생이지.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기술을 수입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경험하는 건 그 이상이었어요.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속도계를 봤어요. 300km/h. TGV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덜했어요. 조용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봤습니다. 깨끗했어요. 휴지가 충분히 있었고 비누도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TGV 화장실은 늘 고장나 있었거든요. 문이 안 잠기거나 물이 안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엠마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터널 들어갔는데도 인터넷 돼. 맞았습니다. 신호가 끊기지 않았어요. 파리에서 TGV를 탈 때를 떠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인터넷이 끊겼어요. 터널에서는 당연히 안 됐고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차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순서였어요. 정확한 도착 시각도 알려줬습니다. 대전역에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1분 오차도 없었어요.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시간 5분. 그리고 정확히 출발했습니다. TGV는 자주 늦었습니다. 10분, 20분, 때로는 1시간씩요. 신호 대기, 선로 작업, 기술적 문제. 매번 다른 이유였어요.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클레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TGV는 왜 자주 늦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노후된 시스템, 부족한 투자, 잦은 파업. 열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시속 300km. 하지만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었어요. 물컵을 놓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루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화장실 물도 잘 나오고 깨끗해. TGV는 맨날 고장인데.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TGV가 원조잖아. 세계 최초 고속철이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방어하고 싶었습니다. 엠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조인 건 맞아. 근데 지금은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원조라는 게 지금의 우월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요.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곧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정확히 예정 시각이었습니다. 지연 없이 도착했어요. 부산역에 내렸습니다. 승강장이 깨끗했어요. 안내 표지판이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이동했어요. 출구로 나오는 길에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앙투안, 솔직히 말해봐. KTX가 어땠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좋았어. TGV보다.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면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30년 TGV 엔지니어로 일하신 아버지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KTX가 더 나았어요. 더 깨끗하고 더 정확하고 더 편리했습니다. 기술을 수입했을지 몰라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솔직히 TGV보다 나았어. 인터넷 되는 게 신기했어. 정시 도착한 것도.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부산 거리가 지나갔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 있는 차량, 정비된 인도. 모든 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KTX 탔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아빠, KTX 탔어요. 뒤에 아무 말도 붙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우리 기술이니까 좋을 거야. 저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TGV, 세계 최초 고속철. 프랑스의 자부심. 아버지의 자랑. 하지만 지금은 낡았고 느렸고 자주 고장났습니다. 반면 KTX는 나중에 시작했지만 더 나아갔어요. 멈추지 않고 개선했습니다. 원조라는 자부심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먼저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프랑스는 멈췄고 한국은 달렸습니다. 5째 날 아침, 부산 숙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해운대였습니다. 마담 르클레르가 오늘은 부산 시내를 둘러보자고 하셨어요.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서면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표지판은 서울과 똑같이 친절했어요. 역에 들어섰습니다. 깨끗했어요. 서울 지하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부산은 지방 도시잖아. 근데 왜 이래? 맞았어요. 우리가 생각한 지방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 지방 도시들이 떠올랐습니다.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 대도시라고 하지만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은 낡았고 버스는 자주 지연됐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교통카드가 그대로 작동했어요. 클레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울카드가 부산에서도 돼. 당연하다는 듯 기계가 삑소리를 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파리 메트로 카드는 파리에서만 썼습니다. 리옹 가면 새 카드를 사야 했고 마르세유 가면 또 새로 사야 했어요. 통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을 봤어요. 다음 열차 3분 후. 서울과 똑같았습니다. 정확한 시간 표시였어요. 루이가 말했습니다. 여기도 배차가 이렇게 짧아. 3분 후 정말로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승하차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 상태, 청결도, 안내방송 시스템. 모든 게 서울 수준이었어요. 지방이라고 해서 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르세유를 떠올렸습니다. 프랑스 제2의 도시였어요. 하지만 메트로는 오래되었고 자주 고장났습니다. 파리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 느낌이었어요. 프랑스는 파리만 좋잖아. 지방은 다 낙후되어 있고. 엠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서면역에 도착했습니다. 번화가였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상점들은 활기찼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물탕 집에 들어갔어요.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여유로워 보여. 파리 사람들은 맨날 바쁘고 짜증나 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부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푸짐했어요. 해물이 가득 들어간 매운 국물이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개 나왔어요.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2시였는데 모든 가게가 문을 열고 있었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옷가게. 쉬는 곳이 없었습니다. 파리를 떠올렸습니다. 일요일이면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었죠.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불편했어요. 한국은 일요일에도 다 여나? 루이가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인에게 물어봤어요. 네, 대부분 매일 열어요. 편의점은 24시간이고요. 24시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노조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해운대 해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밤 8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해변은 여전히 밝았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파리였으면 지금 혼자 못 걸어. 여기는 왜 이렇게 안전해? CCTV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감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안전을 위한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GS25였어요. 서울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물건 구성, 배치, 가격. 지방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어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루이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지방 도시에는 이런 편의점 없잖아. 작은 슈퍼만 있고. 맞았어요. 그것도 저녁이면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심야버스였어요. 밤 10시인데도 배차 간격이 15분이었습니다. 프랑스 지방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부산이 지방 도시 맞아? 파리보다 시스템 좋은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로비에 모였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 빼고 다 죽어 있잖아. 여기는 지방도 이런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건드려진 침묵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중앙 집중화가 너무 심해. 모든 게 파리만 좋고.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여기는 지방도 투자하나 봐.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작동하는 도시. 멈추지 않는 시스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중앙 집중은 효율이 아니었다. 파리만 살리고 나머지를 죽이는 거였다. 프랑스는 파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TGV도 파리 중심이었어요. 지방은 소외되었고 낙후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도 좋고 부산도 좋았어요. 지방 도시인데도 같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을 다닐 수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것들이 실은 파리만의 이야기였던 거라고요. 나머지 프랑스는 잊혀진 땅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레면 프랑스로 돌아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으로 파리를 볼 수 없다는 걸요. 밤 11시, 창밖으로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밤거리였어요. 부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지방 도시들은 밤 9시면 죽은 듯 조용했어요. 가게는 문을 닫고 거리는 비었습니다. 저는 그게 조용한 매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매력이 아니라 포기였어요. 투자를 멈춘 결과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면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그게 우리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게요. 여섯째 날 오전, 우리는 다시 KTX를 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TGV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탑승했어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시였어요. 창밖으로 부산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을 떠올렸어요. 지방 도시인데도 서울과 같은 수준이었던 부산을요. 2시간 반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정시였어요. 1분 오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놀라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5일 전 처음 탔던 그 노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깨끗한 벽,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 정확한 배차. 처음엔 특별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시스템으로 보였어요.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파리 메트로 돌아가면 적응 못할 것 같아. 루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낙서랑 냄새에 다시 적응해야지. 그 농담에 웃음이 나왔지만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파리 메트로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낙서, 고장, 지연, 파업. 하지만 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점심때쯤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쇼핑거리였어요. 사람들로 붐볐지만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보도는 넓었어요. 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어요. 간판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영업 중이었어요. 작은 칼국수 집에 들어갔습니다. 좁았어요.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주방이 바로 보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국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어요. 칼국수, 만두. 2가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칼국수를 주문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면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반복한 솜씨였어요. 옆에서 젊은 여성이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인 것 같았어요. 10분 후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뜨끈했어요. 면은 쫄깃했고 국물은 깊었습니다. 값은 5,000원이었어요. 사유로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엠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 얼마나 오래 하신 거래? 옆 테이블 손님에게 물어봤어요. 50년 넘었대요. 전쟁 끝나고 시작하셨다고. 50년. 그 숫자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폐허에서 시작해서 50년을 한자리에서요.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낡은 빵집, 오래된 철물점, 손때 묻은 문구점. 모두 영업 중이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루이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네. 전쟁 후에도 가난해도. 맞았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리가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은 사라지고 프랜차이즈만 남았어요. 임대료를 못 이겨 문을 닫은 빵집들, 체인점에 밀려난 정육점들. 저는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오래된 가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새로운 것과 공존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넓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었고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하고 쉬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고 다리가 보였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오후 5시였는데도 안전해 보였어요.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파리는 센 강변 밤에 못 가잖아. 여기는 밤에도 사람 많대. 맞았어요. 우리는 밤에 센 강변을 피했습니다. 위험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사람들은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돗자리 펴고 앉은 가족들. 엠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공공공간을 믿는 것 같아.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밤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믿음, 안전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이 도시를 24시간 작동하게 만들었어요. 프랑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부를 믿지 않았고 시스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업했고 항의했습니다.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파업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부재였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거리로 나온 거였어요. 밤 8시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질서 있었습니다. 내리는 사람 먼저, 타는 사람 나중에. 5일 전 처음 봤을 때 이상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당연해 보였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섰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마담 르클레르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 공항 가요. 짐 정리하세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짐을 쌌어요. 옷을 개고 책을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가졌던 확신들을요. TGV는 세계 최고다. 파리 메트로는 역사 깊다. 프랑스 시스템은 우수하다. 그 확신들은 모두 무너졌어요. 비교를 했으니까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들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하지만 억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프랑스는 역사에 기댔다. 한국은 역사를 딛고 일어섰다. 그 차이가 지금을 만들었다. 문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갑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리면 긴 입국줄을 서게 될 거예요. 메트로를 타면 낙서 가득한 벽을 보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달라 보일 겁니다. 문제로 보일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고쳐야 할 일로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KTX가 TGV보다 나았어요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파리의 모습이 지나갔어요. 익숙했던 풍경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변한 건 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변한 거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편의점, 식당, 약국. 서울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작은 파리에 돌아가서부터라는 걸요.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조용했어요. 일주일 전에 떠들썩함은 없었습니다. 각자 창밖을 보거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봤던 그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졌거든요. 체크인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자동화 키오스크, 빠른 수화물 처리, 명확한 안내.
모든 게 작동했어요.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파리 돌아가면 1시간 걸리겠지. 출국 심사도 빨랐습니다. 자동 게이트로 통과했어요.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상점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루이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김밥을 사려고요. 이거 파리에는 없잖아. 맞았어요. 24시간 편의점, 삼각김밥, 즉석식품. 프랑스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 앉았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어땠어? 엠마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나았어. 프랑스보다. 그 질문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클레망이 먼저 말했습니다. 교통은 확실히 나았어. 지하철, KTX다. 루이가 덧붙였어요. 응급실도. 1시간 만에 다 끝나잖아. 엠마가 말했습니다. 급식도. 무상이고 퀄리티 좋고. 다른 학생이 이어받았어요. 24시간 편의점, 공공 와이파이, 치안.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것들, 경험한 것들, 놀란 것들.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어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언제부터 멈춘 걸까? 그 질문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만 자랑하는 동안 한국은 시스템을 고쳤어. 우리가 TGV 원조라고 자랑하는 동안 한국은 KTX를 더 낫게 만들었고. 마담 르클레르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번 여행은 한국을 배운 게 아니에요. 프랑스를 다시 본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견했어요.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봤습니다. 효율적이고 깨끗하고 친절한 공간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12시간 후면 샤를 드골 공항입니다. 긴 입국줄, 느린 수화물 처리, 복잡한 동선. 이제 그게 다르게 보일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어요. 질서정연한 도시, 작동하는 시스템. 일주일 동안 우리를 변화시킨 곳이었습니다. 루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KTX 얘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 거야. KTX가 더 나았다고. 아버지 실망하시겠네. 루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망이 아니라 현실이야. TGV는 낡았어. 인정해야 고칠 수 있잖아.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이 첫걸음이었습니다. 문제를 인정해야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클레망이 말했습니다. 파리 돌아가면 메트로 낙서 진짜 싫을 것 같아.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엠마가 대답했어요. 나도. 이제 문제로 보일 것 같아.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요. 그리고 그때부터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래야 하지? 바꿀 수 없을까? 비행기는 계속 서쪽으로 날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변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가 아니었어요. 몇 시간 후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빵. 일주일 전에는 당연하게 먹었던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급식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밥, 여러 반찬, 국. 루이가 빵을 보며 말했습니다. 학교 급식도 바꿔야 하는 거 아냐? 엠마가 대답했어요. 무상급식 주장하면 다들 사회주의자라고 하잖아. 그래도 학생 건강은 중요하잖아.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급식, 교통, 의료, 치안. 모든 주제에서 우리는 질문했어요. 왜 프랑스는 이래야 하지? 바꿀 수 없을까? 마담 르클레르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학기에 이번 여행 보고서 쓸 거예요. 단순 비교가 아니라 질문을 담으세요. 프랑스에 던지는 질문을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미 질문들을 적어뒀어요. 프랑스는 왜 파리만 발전했는가?
TGV는 왜 개선되지 않는가? 파업이 해답인가 아니면 문제인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합니다.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돌아가기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보이는 게 두려운 거였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파리였습니다.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나라. 하지만 이제 다른 눈으로 봐야 할 곳이었어요.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시스템은 느렸고 직원은 부족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클레망이 중얼거렸습니다. 인천은 15분이었는데.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짐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루이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시간 표시도 없네. 공항을 나왔습니다. 아리아를 타러 갔어요. 표를 사는데 기계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다른 기계로 가서 샀어요. 엠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천은 교통카드 하나로 다 됐는데. 아리아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낙서가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전광판은 고장나 있었고 다음 역 안내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문제라고요. 파리 북역에서 메트로로 환승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불편해 보였습니다. 복잡한 환승, 작동하지 않는 에스컬레이터, 불친절한 안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아버지가 맞아주셨습니다. 다녀왔니? 어땠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KTX 어땠어? 우리 기술이라 괜찮았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KTX가 TGV보다 나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정확하고 인터넷도 되고 화장실도 작동해요. TGV는 낡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시는 건 알아요. TGV 원조니까요. 근데 원조라는 게 지금도 최고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니? 저는 대답했어요. 고쳐야죠. 인정하고 고쳐야 해요. 한국처럼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맞다. 나도 알아. TGV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근데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어렵다고 안 하면 계속 나빠지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일주일 만에 많이 컸구나.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답을 찾은 게 아니다. 질문을 가져왔다. 프랑스는 왜 멈췄는가? 우리는 언제 다시 움직일 것인가? 창밖으로 파리의 밤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의 불빛, 센강의 야경.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 뒤에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한국 어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나았어. 아니, 솔직히 우리보다 나았어.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물었어요. 진짜? 뭐가?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KTX, 급식, 응급실, 24시간 시스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대답하면서 깨달았어요.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요. 한 사람의 경험이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메트로를 탈 때마다 생각했어요. 왜 이래야 하지? 아리아리 지연될 때마다 물었습니다. 바꿀 수 없을까? 변화는 불만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질문할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위대합니다. 역사도 깊고 문화도 풍부해요. 하지만 그게 지금도 최고라는 뜻은 아니에요. 멈춘 자리에서는 뒤처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에게 경고였습니다. 멈추지 말라는 조용한 경고. 역사에 기대지 말라는 냉정한 조언. 그리고 저는 그 경고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프랑스도 다시 움직일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일주일간의 수학여행에서 온 17살 학생의 작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